자, 이번 시간에는 희곡의 인물까지 저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곡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죠. 희곡의 언어. 여러분 교재로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를 가보시죠. 자, 희곡의 언어 페이지 112쪽. 희곡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희곡에는 이제 언어들이 있죠. 희곡의 언어. 거기 112쪽에 나온 건 별 내용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13쪽부터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무언극이라고 나왔죠. 판토마임.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무언극이라고 그래요. 소리를 하지 않는 거. 옛날에 그 추송이라는 배우가 되게 이 판토마임을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113쪽에 보면 판토마임 나왔죠. 그 4월에 가면 그 춘천 마임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4월에 시간이 되시면 이 춘천 마임 축제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마임에 대한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 펜터마임은 모든 모두가 펜토고요. 그다음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 모든 것을 모방해내는 예술가들을 지칭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팬터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 같은 배우가 또 대표적인 팬터마임의 대가죠. 그 나머지는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곡 텍스트의 구분이 114쪽이 나와요.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를 보시면 희곡 텍스트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무대의 대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115쪽을 보면 115쪽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셰익스피어의 시대의 희곡도 마찬가지다 해서 그리스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바커스의 여신도들의 발단부 대사다 이렇게 나왔죠. 테이레시아, 카드모스 뭐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거기 있는 뭐 내용까지는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테베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외손자 펜테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 은퇴한 전 이전의 왕 카드모스를 찾아가서 이상한 차림을 하고 어떤 행사장에 같이 가자는 말을 전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약속 뭐 이런 이상한 차림새 이런 게 현대어법과는 좀 맞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이는 그리스 신화와 설화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당대의 관객들에게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모스의 이런 대사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자세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햄릿 같은 경우에 3막 1장, 116쪽에 보시면 폴로니우스와 왕과 폴로니우스와 햄릿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오피리아가 이제 햄릿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이 오피리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피리아 여기를 거닐어라 전하. 그러니까 이 폴로니우스의 딸이 바로 오피리아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폴로니우스가 커튼 뒤에 있는데 햄릿이 칼로 이제 찔러서 이 폴로니우스가 죽게 되죠. 여러분 하여튼 그 시험하고 상관없이 이 셰익스피어의 시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하고 나서요. 4대 비극이 있어요. 이 4대 비극이 이제 햄릿, 맥베스, 오델로, 리어왕이 있거든요. 이 4대 비극은 꼭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희곡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어떤 지문이라든가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한테 뭐 모든 희곡을 다 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정도는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폴로니우스가 보세요. 그가
오는 소리 들립니다. 물러나시지요 전하. 그리고 왕과 폴로니우스 태장 햄릿. 이렇게 폴로니우스가 이야기하는 게 이 당시만 해도 해설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이 존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영어로 뭡니까?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말 것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어떤 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117쪽에는 이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인데, 우리가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짓, 표정 이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인데, 118쪽에 보면 말의 내용을 보면 메라비언의 법칙 보세요. 시각적인 요소가 55%예요. 얼굴 인상이. 청각적 요소가 38%. 말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119쪽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말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박스 밑에 있죠? 여러 가지 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감정. 사람과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큰 길에서는 신호등의 빨간불, 뭐 파란불, 노란불 이런 거 표시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화장실 자석 벨트를 매시오, 금연 식사 등도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것이고 뭐 기호가 있다는 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도상, 지표, 상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거기 119쪽에 나오는 2번 도상, 지표, 상징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기호학 분야에서 언어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설명하는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20세기의 언어학자인 퍼스가 기호와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간으로 한 도상, 아이콘이죠.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들과의 근접성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지표, 인덱스라고 그래요. 매체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간접적인 상징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자, 도상기호란 120쪽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비출세요. 남녀 화장실 표시와 같은 그림 문자표처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기호를 말한다. 나오죠? 그래서 척 보면 아는 기호. 그 다음에 지표 기호 그 밑에 있죠? 이거는 거리 표지판의 화살표와 가리키는 손가락. 나와 너, 그 다음에 이것과 그것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비틀거리는 걸음, 술에 취했다. 노크 소리, 문 밖에 누가 있다.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 밑에 이제 상징기호 나왔죠. 상징기호. 이거는 이제 상징이 있어요. 특히 야구 같은 데서 사인하잖아요. 뭐 코치가 감독이 사인한 이런 게 대표적인 상징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불국사 석굴암 이런 데 가보면 그 뭡니까 불상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수인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극 언어의 체계가 이제 또 나오는데, 자, 거기 그 122쪽으로 넘겨보시면, 뭐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연극학자인 베린저는 연극을 이제 구어적 언어와 비구어적 언어로 나눴다. 그래서 16가지로 또 이렇게 나눈대요. 뭐 제스처, 움직임, 활동, 분장까지 나오죠. 의상, 소품도 이제 하나의 기호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 조명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연극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표현 수단이라는 거예요. 122쪽에 그 제일 마지막 단락 첫째 줄부터 밑줄 세요. 연극 언어란 무대 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극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어적인 요소와 플러스 비언어적인 요소가 합해진 거라는 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말과 행동으로 가보면 이제 말과 행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제가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124쪽 보세요. 거기 그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이게 이제 뭐였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었죠. 사뮤엘 베케트 작품이죠. 그래서 에스트라공이 자 우리 갈까? 그래 가자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막이 내린다. 이렇게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1막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2막에서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연극 대사의 경제성. 거기 그 125쪽의 다섯째 줄에 보면 연극 대사의 경제성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말의 기능, 일반적 기능, 맞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인물 구현의 도구다라고 나오죠. 거기 그 126쪽에 126쪽이네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치세요. 첫째 줄. 희곡은 구체화된 인물 및 그들의 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인물 구현의 도구에다 붙였어요. 이 구현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햄릿의 이야기가 나오죠. 햄릿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셰익스피어 작품 포에틱 드라마라고 그래요. 포에틱 드라마. 극은 극인데 시와 같은 극이다 해서 시극이죠. 우리말로 하면 시극. 시처럼 쓰인 극이다. 그래서 햄릿 대사가 쫙 나와요. 그 대사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127쪽 보시면 이 긴 독백에서 햄릿은 복수를 늦추고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복수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시킨다는 거죠. 그런 그 자신을 책망하면서 인간된 도리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마지막 대사 이후에는 더 이상 이처럼 긴 독백을 하지 않고 복수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인물의 말은 다른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웅의 이가 나오는데 이는 요 이는 너희자입니다. 이거 여기 이 있죠 이. 김태웅의 이. 이가 너란 뜻이에요. 너를 말하는 거. 그래서 공길과 장생 나오죠. 못 가 아무도 못 떠나. 비켜. 나가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어. 그래 네가 날 살렸으니 네가 날 죽여라. 쳐라. 칼 내려놓죠. 치려다 가려든 날 죽이고 가. 인연이야 뵐 수 없겠지. 하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광대에겐 광대의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차분한 성격과 달리 명령, 협박, 회유를 계속하는 공길, 그의 회유를 거절하는 장생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또 이에 다른 장면도 또 나오고 있어요. 거기 그 쭉 나오고. 그래서 위 대사에서 128쪽입니다. 녹수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공길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낀 끝에 그를 몰아낼 음모를 꾸미고 그 결과 옴짝달싹 못할 누명을 꾸며 보라고 홍내관을 지시하고 홍내관은 그의 글씨체를 모방한 원문 비방서를 만들자는 제안. 그게 사건이 급진전. 그래서 말의 기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말이 의사소통의 도구보다 말을 통해 극적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거기도 좀 밑줄 좀 쳐주십시오. 128쪽에 마지막 단락. 128쪽에 두 줄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129쪽에 실행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129쪽을 보시면 실행적 기능이 나옵니다. 129. 그러니까 이제 말을 통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실행적 기능이라고 하면 말을 통해서 뭔가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이제 실행적 기능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쭉 내려가서 이제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129쪽에 언어의 실행적 기능에 주목한 사람이 존 오스틴인데 말의 실행적 행위를 언표적 행위 거기다 1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언표 내적 행위 이게 2번 그 다음에 언표 도달적 행위 이게 3번입니다. 이게 그 여러분 언어와 생활이라는 2학년 그 책에도 나오죠. 그래서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말을 하는 발화행위가 언표적 행위예요. 그리고 요청하기, 질문하기, 약속하기, 주장하기, 일을 시키기 등과 같이 무엇을 말하는 행위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를 언표 내적 행위.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만들거나 설득하게 만드는 것 같이 하자가 청자에게 말을 함으로써 수행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게 언표 도달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런 경우 원표적 행위고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말을 듣고 그 여자나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든가 이러면 원표 내적 행위고 결국은 그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해. 너랑 결혼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원표 도달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표적인 행동이 있다.
자, 희곡의 대화, 텍스트의 대화가 131쪽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희곡의 대화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 질, 관계, 태도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세요. 132쪽의 셋째 줄을 보면 등장인물이 직접 한 말의 뜻과 다르게 그 말의 이면에 담긴 생각, 이게 서브 텍스트. 서브라는 말이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서브 텍스트 할 때 아래, 텍스트 아래에 있다는 거. 인물이 구체적인 말로 표현한 것을 텍스트,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게 서브 텍스트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한 게 제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가 하나 나올 거예요. 박스가 나오는데 132쪽에 이렇게 모통신사의 브랜드 광고 그 옆에 써놓으세요. 같은 대사를 꼭 좋고 다른 상황을 만들어라. 같은 대사를 놓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싱글생글 웃는 여성의 사랑해. 이거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표정한 남자의 사랑에 못 봐 못 믿니? 쌀쌀맞게 던지는 사랑에 바람 피우면 죽는다. 크게 기뻐하며 웃는 남자의 사랑에 취직했어. 노려보는 남자의 사랑에 정리할게. 간절하게 말하는 중년 남자의 사랑에 돈 좀 줘. 진심 어린 할아버지의 사랑에 죽을 때까지. 눈물 글썽이 소녀의 사랑에 가, 아니,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대사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133쪽에 두 번째 단락, 모호한 발언이나 관련 없는 엉뚱한 발언을 하는 것도 대화 예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햄릿과 폴로니우스의 대사가 있어요. 폴로니우스, 왕자님, 왕비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저기 낙타 모양을 한 구름 보이느냐? 아이고 저럴 수가 낙타 같습니다. 내 생각이 족제비 같은데 등이 족제비처럼 생겼군요. 아니면 고래인가? 영락 없는 고래입니다. 그래서 햄릿은 폴로니우스에게 왕비가 만나자는 말과 아무런 관련 없는 말을 꺼내요. 미쳤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햄릿을 이제 미친 척 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feigned madness라고 그래요. feigned madness. 이 feign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지가 발음이 안 되는데 뭐뭐 인체하다는 지. mad는 광기죠. 미친 척함이래 미친 척함. 이거를 이제 feigned madness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밑줄 주세요. 그 밑에. 대화 참여자들은부터 한다까지. 이런다고 한다. 그래서 대화 참여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희곡의 독자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극적 아이러니. 그러니까 일종의 한 명이, 이게 써놓으세요. 바보 될 때. 자, 여기 이제 극적인 아이러니라는 거.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지만 관객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극적 아이러니다. 여기 나오죠. 춘향 후반부에 고개 갇힌 춘향이는 거짓골로 나타나는 이몽룡을 보고 낙심하지만 독자들은 이미 이몽룡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위장하고 춘향의 마음을 떠보기에 거짓 행세를 했다는 걸 알고 있고 햄릿의 마지막 5장 결투에서 햄릿은 레어티스의 칼날에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독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곡의 대화가 나오죠. 거기 134쪽에 보면 희곡의 대화는 두 번째 단락.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희곡에 대한 통사적 논리 정연성을 가진다. 희곡의 언어에는 주술관계 불일치나 파편적 문장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둘째, 희곡의 대화는 어, 일반 대화보다 정보적 강도가 세다. 당연한 거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셋째, 희곡의 대화는 화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 대사로 가득 차 있다. 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다섯 줄쯤 쭉 내려가면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말 있을 거예요. 희곡의 대화는 일반 대화와 달리 발언권의 배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걸 쫙 적었어요. 발언권의 배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희곡의 대화는부터 끝까지 예상할 수 있다까지 이 네모 전체를 치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희곡의 대화는 일반 대화와 달리 발언권의 배당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나와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지, 누가 오래 말할지는 작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연 배우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독백과 방백, 침묵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독백이죠, 독백. 특히 이제 햄릿은 독백이 많아요. 135쪽부터 136쪽까지가 쭉 독백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고. 136쪽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마지막 단락에 방백이 있어요. 방백. 그러니까 방백은 관객에게 낮은 목소리로 짧게 몇 마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를 방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침묵과 휴지는 좀 말을 중간중간에 쉬는 거겠죠. 침묵, 휴지. 137쪽이 두 번째 단락 있죠. 휴지라고 하는 것은 실 휴자에 그칠 지자 휴지예요. 휴지라는 포즈라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다음 비언어적인 매체 거기 138쪽에 보면 그러니까 억양, 강세, 멈춤, 음성의 조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명 효과도 있고 음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자, 거기 보세요. 139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벚꽃동산의 종결부에서는 음향. 자, 음향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음향의 동그라미. 중요한 상징적 의미라고 나왔죠. 하프줄 끊어지는 듯한 도끼 소리 뭐 이런 거. 또 그 밑에 의상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상. 의상도 이제 성격이나 취향, 신분을 나타낸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라 조명 효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명 효과도 어떤 중요한 걸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 요약 넘어가고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142쪽 연극 언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배우가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은 아니다. 당연히 틀렸죠. 1번이죠. 42쪽은. 배우가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가 무대가 있어야 되고, 관객이 있어야 되고, 배우가 있어야 돼. 근데 무대가 없어도 돼요. 그냥 땅 위에서 연극해도 돼. 관객이 없어도 돼. 배우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1번이죠. 실제 의사소통처럼 다양한 기호들로 이루어졌고,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모든 표현 수단이고, 극작가뿐 아니라 연출가, 배우, 무대 디자이너의 표현 수단도 포함된다. 자, 2번, 142쪽에. 자, 이거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죠? 존 오스틴의 분류한 거 아까 금방 했잖아요. 엄표적 행위, 엄표 내적 행위. 이런데 그 희곡 언어에 속하는 거 이게 이제 엄표 내적 행위죠. 엄표 내적 행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엄표적 행위와 엄표 내적 행위와 엄표 그 도달적 행위. 엄표 외적 행위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희곡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엄표 내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희곡의 언어. 거기 그 130쪽을 펴보세요. 페이지. 130쪽이요. 자, 130쪽을 펴보면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마지막 단락. 130페이지. 희곡은 이와 같은 엄표 내적 행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밑줄 짝지세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였죠. 그 다음에 희곡의 언어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4번 보니까 행동으로서의 말의 기능보다는 의미의 전달 기능을 띈다라고 그랬죠. 말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의 기능. 그러니까 의미의 전달 기능을 띈다가 아니라 말의 기능이 중요함 이렇게 써요. 4번이 틀렸죠. 인물 구현의 도구로 말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의사소통의 도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고 말을 통해 극적 사건이 전개되어 최종적 종결부로 나아갑니다. 자, 4번. 언어학자 이 사람의 소설의 언어와 구분된 희곡의 언어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생성된 발화를 문맥으로부터 추출한다. 여기 4번이에요. 1번문을 보면 대화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구체적 상황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상황 예속에 따른 직시성, 실용적인 발화들의 네트워크, 생성된 발화를 문맥으로부터 추출한다. 이게 이제 희곡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희곡의 언어라는 것이 중요한데, 희곡의 언어에서 지금 특히 여기서는 이 벤베니스트가 이야기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 답은 4번에 생성된 발화를 문맥으로부터 추출한다. 이것이 지금 소설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랄까요? 희곡보다는 소설 쪽에 어떤 느낌이 더 강하죠. 이야기를 작가가 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걸 추출해 내는 거니까. 4번이고 독백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셰익스피어 이래로 중요한 극적 장치로 등장해서 내면 심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극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셰익스피어 시대에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었고요. 그게 이제 어떤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은 조금 사라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 맞죠? 2번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인 청자를 상정하지 않고 혼자서 내뱉는 혼잣말 맞죠? 특정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거기 그 134쪽을 보시면 희곡의 7번입니다. 7번 독백과 방백과 침묵에서 중요한 게 독백이다. 솔리로키라고 나왔죠? 그래서 솔로스가 혼자예요. 밑에 로키가 이제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솔리로키라고도 하고 거기다 써보세요. 모놀로그라고 보통 부르요. 모놀로그 이게 독백이에요. 그다음에 대화는 다이얼로그죠. 그러니까 모노라는 게 혼자라는 뜻이고요. 로그가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이어가 둘이라는 뜻이고요. 로그가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의 뜻으로 보여 모노드라마 동의어 이런 말 나오죠. 독백, 혼잣말 이런 거죠. 혼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햄릿의 작품이 훨씬 더 그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독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독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3번이고 근대극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거기 3번의 근대극에서부터 직접 X라고 쳐놓으세요. X. 그러니까 근대극에서는 독백보다는 대화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그 1교시에서는 그 살아있는 이중생각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2교시, 3교시에는 희곡에 있어서의 그 뭡니까 구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교시에서는 희곡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토대로 하셔서 좀 방송 강의를 좀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많이 좀 나가셨네. 중간에 들으시. 우리 예, 뭐 시험 때문에 그러죠. 예, 뭐 한 말씀 네, 하시죠. 질문이나 뭐, 뭐, 뭐죠? 출석 수업이나 네, 질문 좀 할게요. 예, 예, 여기 그 살아있는 이중생 예, 각하 그 예, 과제에 예, 김재석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그 예, 모순성이라고 예, 논문을 참고하라고 예, 해서 예, 있는데, 제가 논문을 들어가서 다 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예, 여기다가 이제 참고를 해서 하면 예, 여맨 예, 밑에 예, 과제를 낼 때, 예, 그 참고 문헌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논문 문헌은 예. 어떻게 그냥 이대로 쓰면 되나요? 그냥 아, 김재생. 그러니까 논문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제 그거를 논문을 참고할 때는 뭐 작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작품 뭐, 그리고 뭐 예, 출판사 뭐 연도 이렇게 쓰시면 돼. 그거를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써도, 그러니까 인용을 할 때 이제 뭐 그거를 썼어도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 내 말도 중요하지만 일부 좀 중요한 영향가가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좀 예. 인용을 좀 하시면서 내 말을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내 아, 그러니까 말만, 그 예, 내, 인용을 한 부분을 음, 표기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해주면 그냥 이게 약간 물론 읽었긴 했지만 내 말만 나오면 이게 약간 뭐랄까 권위적인 거라 그 권위. 근데 우리가 이제 네, 그 중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 했다면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거짓말해도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네. 것처럼 중요한 사람의 말을 그래도 약간은 인용을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러이렇다는 말을 써주는 게 그냥 읽고 그냥 내 느낌만 써버리면 그거는 어떤 약간 에세이 형식이 돼버리니까 학술적인 논문은 안 되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읽으신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몇 개를 인용을 하시면서 내 말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되셨나요? 네. 이중생 각하를 쓴 사람이, 예. 작가, 이름이 뭐,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아, 이중생 작가는 오영진이죠, 오영진. 오영진 그분의 그거는 여기 교재에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참고 문헌으로 쓰고, 교재도 참고문을 쓰고 여기 논문도 쓰고, 참고문을 써야죠, 당연히.
논문도 참고문을 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도 뭐 일부 인용을 할 게 있으면 좀 영양가 있는 것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교재 네네, 내용도 일부 이걸 쓰시고요. 이제 네, 내 의견을 이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 의견만 만약에 쓰면 이게 이제 우리는 학술적인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의견만 그냥 써버리면 약간 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근데 내 의견을 쓸 때 어떤 이런 권위적인 사람의 말을 내가 빌려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포트나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인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 말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 네, 이해 가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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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네, 시간 있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살아있는 이중생각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거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나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죠. 그냥 뭐, 이 쓰는 것보다 물론 논문 참조도 하지만 그 책을 좀 읽으신 다음에 오영진의 작품에 대한 걸 읽은 다음에 그걸 좀 쓰시면 좀 더 여러 가지로 쓸 말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하고님 한 말씀 하세요. 들으시는. 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다들 바쁘신지 중간에 많이 나가셨네. 네, 이 과제가 좀 어려워요. 그것도 네. 한국 한문학의 이해도, 한국 한문학 이해는 과제인가요? 예, 그것도 리포트를 내야 돼요. 아, 그거 리포트, 그게 저 출석 수업, 그것도 출석 수업이었어요? 한국 한문학 예, 이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하도 바쁘니까 뭐 저도 지금 등록을 음, 해놓고 강의도 하나 안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아, 돌아간지를 그러셨구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 어, 희곡론하고, 그러면 한국 그, 한문학의 이해는 저기 리포트가 뭔가요, 혹시? 그거는, 김연옥 씨 총무가 올렸던데, 그거 안 한국 보셨어요? 한문학의 이해를 그, 저희 방에 올렸어요? 예, 아, 저 못 봤어요. 요즘 막 일이 아, 그러셨구나. 많아갖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거 뭐 관련된 거 뭐 있으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근데 아니, 올린 게 제가 보니까 한국 한문학의 이해를 올린 게 아니고, 김현옥 이분이 올린 거는 그냥 희곡론만 올렸어요. 아, 희곡론만 예, 올렸어요?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각과 내용을 요약하고 장르적 특성을 논하시오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는 그 한국 한문학기가 저기 출석 수업이었나요? 수업이 그게? 아니고, 리포트. 아니에요. 리포트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리포트, 네.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여 뭐 한문 산문의 관례와 양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막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게 그게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한국 한문학의 이해 리포트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좀 시간이 이거는 걸리, 10월 그렇죠. 3일까지 아,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 알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예, 그 뭐지 한국 한문학의 교재를 가지고 어차피 저는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그 책을 아예 다음 주는 그러면 그걸 가져와 오셔서 제가 예. 다음 주는 좀 학습관에서 좀 그 오프라인으로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그게 좀 큰 잡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쉬운데 이제 한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 그 산문 파트를 가지고 그때는 여기 회장님이 뭐라고 했지 이거 안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예, 그거를 할 예, 테니까 그거를 제가 하여튼 좀 이따가 이거 강의 영상 올리고 나서 그 같이 네네네. 올려드 그럼 좀 도움 되실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네, 듣고 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그거는 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한문학이 혹시 리포트 있으면 좀만 찍어 놓은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안 네네,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거 참고해서 네, 강의해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예,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뭐 다들 수고하셨고 제가 이 영상은 다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